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은 투자자니까 주가가 좀 오르면 항상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그 신종 코로나의 공포를 이기고 반등을 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은 그래도 편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연준의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시장의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게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FMC 회의 직후에 말씀드렸어야 되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주 밀려버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 용어를 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대체할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아주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았었죠. 물론 이번 주에 좀 반등을 줬습니다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 개선 없이도 주가는 계속 상승을 거듭해 왔어요. 이번 주에도 S&P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마침 지난 연말 특별 방송을 통해서 이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없이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문가 집단에서조차 주가 상승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주가 상승의 이유로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 이 단연코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었어요. 우연히도 지난 9월 이후로 연준은 단기 시장에 갭을 시작해왔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의 정확하게 주가의 반전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무려 1,800억 달러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런 속도는 과거 양적 완화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고 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증가했다는 것만큼 결국은 신권화폐가 시장에 공급됐다, 유입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이건 결국은 4차 양적 완화로 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의 이유로 연준 때문이다, 연준의 유동성 때문이다 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박 이사, 이 주가 상승 이유가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미 지난 일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그 누르던 힘을 알고 있어야만 이게 풀렸을 때, 그러니까 상승 전환의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왜 상승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락 전환의 시기도 올바로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주가 상승이 지난해 9월 3조 8천억 달러에 불과했던 연준 자산이 현재 4조 1천억 달러로 커진 이른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원인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하락도 결국은 이번 FMC 회의가 하락의 단초를 제공했거나 혹은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FMC 회의에서는요. 이른바 초과지준금리, IOER이라고 하죠. 이 초과지준금리가 기존의 1.5%였던 것이 1.6%로 5bp 인상이 됐어요. 게다가 제롬 파월은 오늘 4월을 전후로 해서 600억 달러씩 계속 사던 재정증권의 매입을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기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테이퍼링이죠. 예전에 벤 버냉키가 테이퍼링 했을 때 증시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주요 IB들은 물론이고 시장의 그룹급 인사들마저도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어떤 그 이익의 개선 없이도 주가가 계속 오른 것은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믿어왔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서 유동성 축소의 신호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심각한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의 근거가 됩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연준이 초과 지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혹은 올 4월 이후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선언했다고 해서 주가가 그것 때문에만은 하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연준이 매달 600억 달러씩 개입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돈들이 몽땅 다 지준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금이에요. 자, 은행의 지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으로 침투될 수 없습니다. 유입될 수 없습니다. 시장 유동성 증가는 1도 없는데 명목상으로 명찰이 연준의 대체 대조표가 매달 600억 달러씩 증가했다.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양적 완화라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에요. 둘째, 초과 지준 금리의 인상 목적 역시 긴축이 아닙니다. 실효 연방 기금 금리의 정상화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작년 8월 24일 제가 스페셜 리포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간단히 요약을 좀 하자면 작년 7월 말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미국의 부채 한도 적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2021년 7월로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준 게 아니라 동결 상태에서 유예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정부 마음대로 무한대 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돈을 쓰려면 세입 세출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 동의, 특히 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당시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고 그냥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만큼은 장기채 운영이 불가능해졌어요. 물론 기존에 있었던 한도만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세수는 지금 계속 낮춰졌지 않습니까? 법인세도 낮추고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은 더 써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작 써야 될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찰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청소 용역비도 지불해야 되니까 재무부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결국 현금 잔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은행의 지준은 훅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기채를 마구 발행해서 그것을 시중에 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외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현금 주고 샀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샀을까요?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했겠죠. 그러면 은행에 있었던 현금이 재무부로 이체되는 순간 당연히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지준이 일정 한도 아래로 툭 빠지다 보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 교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는 일시적으로 단기 금리가 무려 10%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더라면 또 시스템 오류에 빠져서 세상은 다시 한번 금융 위기를 보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단기 금융시장에 개입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한대로 샀죠. 필요한 만큼 주겠다라고 해서 무한대로 개입을 했고요. 계속 레포 시장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였죠. 이 고갈됐던 지준을 고갈시켰던 주 원인이었던 것이 뭐였다고요? 재무부의 재정증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재무부의 재정증권을 직매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된 재정증권이 현재까지 1,800억 달러어치나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만 본다면 1,8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연준 자산이 늘어났지만 하지만 재정증권의 매입은 결국 은행의 지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시작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한 양적 완화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입하던 재정증권을 너희들 사지 마. 연준 지준 은행 지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빼버리고 연준이 직접 매입을 함으로써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고갈시키지 않겠다. 그런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는 4월 이후까지도 연준은 재정증권을 계속 매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얼마가 되었던 그 유동성이 시장의 금융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지 대차 대조표가 증가한 건 맞지만 대차 대조표가 증가했다고 해서 유동성 공급이 없으니 과거의 양적 완화와 똑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는 4월부터 연준의 재정증권 매입이 축소되거나 혹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초과 지준금리를 5bp 올린 것도 전통적인 긴축 정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과 지준이라는 것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가요? 초과 지준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법정 지준율보다도 더 높게 지준을 유지할 경우 그걸 초과된 지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초과된 지준에 대해서 이자를 쳐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초과 지준 금리입니다. 과거 스페셜 리포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거론을 해드렸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이 몸통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과거에는 시장 유동성을 뭘로 주로 통제를 했던가요? 금리를 조절을 했었죠. 그래서 긴축할 때는 금리를 올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풀 때는 금리를 낮췄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중립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죠. 그래서 이 금리로 시장을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새로운 유동성 조절 프로그램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른바 IOER, 즉 초과 지준에 부여되는 금리가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게 되면 연리 3%로 빌릴 수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 돈은 3%라고 하는 요 돈은 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금리잖아요. 자, 그런데 IOER은요, 초과 지준 금리는요, 연준의 돈을 맡길 때, 은행이 연준의 돈을 맡길 때 받을 수 있는 금리잖아요. 이건 리스크 프리입니다. 아니, 연준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뭐 하는 기관입니까?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잖아요. 돈을 찍어내는 기관한테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떼어먹힐 가능성은 제로죠. 그런데 리스크 프리의 이 IOER이 지금 1.6%라는 겁니다. 1.55%였는데 5bp 올렸죠. 자, 워낙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금리와 리스크가 없는 금리의 차이,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터무니없이 낮아진 거죠. 그런데 이런 환경이 오히려 초과 지준금리로 하여금 은행들의 행동을 좀 더 유인하기는 쉬워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 금리가 상당히 낮게 떨어졌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은행들의 초과 지준에 부여되는 금리를 높여버렸어요. 그러면 연준은 초과 지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은행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시장 위험이 커졌어요. 금리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금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아니면 안전한 금리 1.6%를 쳐주는 연준의 돈을 맡기려는 움직임이 커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연준은 양적 완화 이후에 낮아진 금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도 6월 이후 IOR은 정책금리 상단에 비해서 살짝 낮게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으면서 시장은 침체 위험이 확연했고요. 제가 연말 특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의 이익은 3분기 연속 낮아진 상태였어요. 은행 지준의 안정적 적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시중의 유동성 공급에 정책의 방점이 맞추어져야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번 회의에서 IOR을 5bp 인상한 것은 긴축의 의도가 거의 없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남발한 재정증권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라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인데요. 이 넘치는 재정증권 때문에 은행 지준이 고갈될 위험에 빠졌었잖아요. 너무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었고,
그 때문에 단기자금 시장에 큰 교란이 왔었습니다. 연준은 초과지준금리를 올려서 은행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준 확보에 나서게 하고 단기자금 시장을 안정시켜서 이른바 유효 연방 기금금리 목표 기금금리를 연방 기금금리 목표 범위 그러니까 1.5에서 1.75 요 이내로 조금 안정시키겠다라는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IOER을 인상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축소시키자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어려웠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 직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초과 지준금리가 5bp 인상됐고 그리고 오는 4월 정도 전후로 재정증권의 매입을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중에서 일부는 시장 약세 더 큰 이유로 연준의 긴축을 지목하기도 했어요. 아니면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결국 4월 이전에는 주가가 크게 빠질 것이다. 예전에 벤버넥 시대의 테이퍼링처럼 크게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연준의 조치는 일반적인 긴축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재정증권을 연준이 직매입해서 지준의 고갈을 막았었는데요. 이렇게 연준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여는 총재도 현재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커지고 있는데 이건 공짜가 아니다. 이것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속히 찾아야 된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초과지준 금리의 인상이었어요. 제롬 파월은 이번 IOER의 인상을 통해서 충분한 지준의 하단부로 믿고 있는 1조 5천억 달러 수준의 지준에 도달하는 시기가 대략 2분기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이것은 은행 스스로 안정적 지준을 확보해서 연준의 재무성 일반 개정의 팽창 없이도 은행이 자생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시기를 4월 전후로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부의 재정증권 남발로 인해서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이 올 4월 되면 연준의 개입 없이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연준의 엄청난 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은 없었습니다. 다른 악재가 새롭게 개입된다는 모를까 오로지 연준의 유동성 공급의 중단과 테이퍼링만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은 터무니없는 오해가 되겠습니다.